그래서 거기 보시면 미수금과 미지급금이라고 있으실 겁니다. 뭐하고 뭐요? 미수금하고 미지급금. 그래서 보시면 우리 외상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그래서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미수금하고 미지급금. 그래서 위에는 판매와 관련이 있어. 밑에는 판매와 관련이 없어.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위에 보시면 상거래 이외라고 있죠. 그래서 상거래라는 게 판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판매하고 관련이 없을 때는 뭐하고 뭐 써라? 미수금과 미지급금 써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요, 2번에 단기 대여금하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장기 대여금하고 장기 차입금. 그래서 우리가 단기와 장기를 나누는 기준은 몇 년이세요?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기준으로 해서 1년보다 짧아 그러면 단기, 그 다음에 1년보다 길어 그러면 장기. 뉴스도 똑같고요. 은행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은행 갔는데 은행 직원이 나한테 이거는 단기 상품이래, 아니면 이거는 장기 상품이래, 이런 얘기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단기라 그러면 1년 이내고 장기라 그러면 1년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 뭐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는데, 그 방카슈랑스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보험회사 상품 판매하는 게 방카슈랑스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은행이라 그래서 은행에 그 뭐냐 상품만 파는 건 아니에요. 보험회사 것도 대신 팔아줍니다. 그 대신 팔아주고 뭐 받아요? 보험회사에서 수수료 받죠. 저도 예전에 뭐 들진 않았지만 저희 꼬맹이 이제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용돈 같은 거 받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시니까. 그래갖고 적금을 하나 들어볼까?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적금 좀 알아보러 가. 그래갖고 은행 가서 사진을 하나 찍어서 보내줬어요. 처음에는 그래 들어라 그랬는데 봤더니 분명히 은행은 신한은행을 갔는데 거기에 있는 광고 전단지는 동양보험인가 어쨌든 동양 관련된 거였더라고요. 어쨌든 보험사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요거더라고요. 방카슈랑스. 근데 보험회사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보험회사 거 들을 때는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적금도 보험회사 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년 불입 10년 만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3년 동안 부어놓고 10년 될 때에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장점은 뭐냐면 비과세예요. 이자 세금을 안 내요. 근데 어차피 뭐 얼마 안 되니까 금액 자체는. 근데 어쨌든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총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3년 불입 10년 만기, 5년 불입 10년 만기, 10년 불입 10년 만기. 근데 어쨌든 몇 년 동안은 유지를 해야 돼요? 10년을. 그래서 보험회사는 뭘 들든 전제 조건은 하나예요. 만약에 이게 10년 불입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10년 동안 부을 수 있는 금액이냐라는 걸 고민을 해봐야죠. 왜냐면 금액이 너무 커. 근데 지금처럼 뭐 코로나 때문에 실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나한테 크게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야.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이거 내가 회사를 안 다니면은 못 내는 금액이야.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실직했을 때 제일 먼저 보험을 해약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험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해약하면 무조건 손해예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많이 붙진 않았고 제가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몇 번 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 아는 형이 보험회사를 다녀요. 근데 이제 좋은 상품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줬어요. 한 달에 30만 원짜리. 꽤 셌어요. 그 당시엔 좀 괜찮게 벌었으니까. 들었는데 뭔가 찝찝한 거죠. 본인은 되게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원래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래갖고 또 제 주특기가 하나 꽂히면 또 몇 박 며칠을 뒤져보거든요. 그래갖고 2박 3일 동안 인터넷에 블로그부터 카페까지 내가 가입한 상품 관련돼서 한 몇백 개를 읽어봤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쓰레기야. 네. 지금 가입했으면은 아마 손해보는 게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가입했다라고 쳐도. 그게 이익이 날 수가 없는 그 보험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뭐냐 뉴스나 신문이나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쪽에 보면 제일 안 좋은 보험 상품이 있어요. 예, 이거 파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런 보험 상품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거 3개월 동안 들고 90만 원 냈잖아요. 해약하고 15만 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꼭 들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보험 상품 좋은 거 많아요. 그리고 보험은 왜 들어야 되냐면 돈 많으면 들 필요 없어요. 돈 많으면 그냥 내 돈 갖고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은 목돈이 없잖아요. 근데 다쳤을 때 대부분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사고가 나거나 할 때는. 그래서 보험 같은 건 들어놓으면 좋은데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내가 이걸 만기 때까지 부을 수 있는 금액이냐 없는 금액이냐. 그리고 이거 조심하십시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했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내 이름으로 보험을 왕창 들어.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대부분 어떤 사건 사고가 났대. 근데 뉴스 보다 보면은 갑자기 보험을 한 달 전부터 막 3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네. 300만 원이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금액입니다. 맞죠? 근데 이 사람이 가면 뭐 10억을 받아. 막 20억을 받아. 이렇게 해갖고 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무죄 판결 나긴 했어요. 하나는. 그 외국인 분하고 결혼하신 분이셨는데 어쨌든 뭐 고의성이 아니다라고 판결 나서 무죄가 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와이프 죽고 몇 억 받았더라? 10억인가? 그런 사건도 하나 있었어요. 어쨌든 뭐 무죄로 판결 났으니까 뭐 끝난 거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은 됩니다. 그리고 보험을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해본 결과 제가 코뼈 부러졌다 그랬잖아요.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아, 이래서 보험을 드는구나. 왜냐면 보험 안 들었으면 그냥 치료비 내고 끝인데 보험 들어놓으니까 어쨌든 조금이라도 주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사랑하진 않지만 있기는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보시면 임차보증금하고 임대보증금. 그래서 보증금이라는 건 뭐냐면 줬다가 받는 거, 받았다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보증금은 내가 임차인일 때, 내가 만약에 월세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500에 30이야. 그러면 500만 원이 보증금이잖아요. 그러면 이 보증금 냈다가 내가 계약 기간 동안에 잘 지키고 집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면은 이 500만 원 다시 뭐 해야 되죠? 돌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자산이에요. 채권은 자산이에요. 이거 받을 거기 때문에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내가 집주인이에요. 우리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내 돈 아니잖아요. 날짜 되면 뭐 해야 돼요? 돌려줘야 돼. 그래서 얘는 뭐예요? 부채예요. 어느 분이 대통령 될지 그 다음에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보증금 관련돼서는 좀 법이 약해요. 맞잖아요. 그래서 깡통주택 때도 내가 계약기간 지났는데도 못 돌려받아. 이래갖고 막 문제 생기는 경우 많아요, 적어요? 많죠.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법이 좀 세져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도대체 위에 계신 분들은 뭔 생각인지. 나였으면 좀 세게 만들 텐데. 세지면은 또 말 잘 듣잖아요, 한국 사람은. 네. 만약에 징역 5년 살아야 돼. 그러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보증금 줄걸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그거 관련돼서는 국가에서 개입을 안 하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 하나 있잖아요. 뭐야? 전세보증보험. 그래서 저도 지금 전세보증보험 들고 있는데 뭐 다음 달에 끝나긴 하지만 전세보증보험 들고 있으면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줬을 때 전세자금이나 이런 걸 안 줬을 때 그 보증보험 회사에서 먼저 주죠. 그리고 구상권을 청구하잖아요. 지금은 그게 그나마 가장 법적으로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떤 그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배째라고 나오면 방법이 없어요. 민사소송 걸 거예요? 최소 1, 2년 걸릴 텐데.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저 같은 서민들은 그 자금이 뭐죠? 내 전재산이에요. 저도 지금 전세자금으로 들어있는 돈이 제 전재산이에요. 그거 갖고 결혼했고 그거 갖고 집 마련했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돈을 못 받는데 그러면 진짜 열 받겠죠. 근데 그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상한 거에 꽂혀갖고 그놈의 갭투기인지 갭투자인지. 근데 법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법은 되게 좋아요. 맞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경제 사기꾼이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경제로 사기치면요 오래 안 살아요. 그 예전에 어느 기자가 고등학교 가서 이거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너 만약에 교도소 3년인가? 5년 갔다 오면 10억 줄게. 갔다 올래? 라고 해서 설문지 진짜 해본 적이 있어요. 간다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10억 줄게. 너 5년 갔다 올래? 그럼 10억이면 나 같으면 가요. 맞죠? 1년에 2억이야. 괜찮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실질적으로 10억이면 5년 안 살아요. 5년 정도 나오려면 10억보다 커야 돼요. 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설마 바보겠어요? 만약에 내가 100억을 해먹었어. 그럼 거기에서 몇십억은 이미 다 빼돌려놨죠. 누군가한테 주거나 아니면 어디에다 이렇게 빼돌려놨잖아요. 그러면 갔다 온 다음에 그 돈 갖고 뭐 하면 돼요? 호의호식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초범이야 거기에다. 그러면 뭐 길게 살아야 한 3, 5년이면 되니까 몇백억을 해도. 그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경제사범한테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저런 것 좀 배워볼까.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맞죠? 그거 뭐 좋은 데라고 가요. 그래서 요거는 간혹 가다 시험에 나오는데 보증금 나오면은 그 우리가 이제 월세 살 때에는 무슨 보증금이에요? 임차 보증금. 그다음에 내가 집주인일 때에는 임대 보증금.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채권의 대손. 요거까지 보고 다시 앞으로 갈 거예요. 재고자산 보러. 그래서 채권의 뜻은 받을 돈. 대손의 뜻은 못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대손 발생했다 그러면 돈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당연히. 그래서 대손 발생했대. 그럼 돈 못 받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 못 받으니까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그리고 거래처 돈도 못 줘요. 그래서 대손 발생이라는 건 발생 안 하는 게 가장 어때요? 좋은 겁니다. 근데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래처에서 갑자기 부도가 났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들이 대기업 관련돼서 문제가 터지면 국가에서 개입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대기업들은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최소 몇만 명한테 영향이 가요. 근데 중소기업은 무너져도 국가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왜요? 중소기업은 무너져도 몇십 명, 몇백 명한테밖에 영향이 안 가. 그래서 GM대우도 툭하면 문제 생기면은 국가나 인천시나 이런 쪽에서 계속 개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만약에 GM대우가 문제가 생기면 인천의 경제에 한 20% 내지 30% 정도의 타격이 간대요. 왜냐면 GM대우 관련된 데가 남동공단에도 많잖아요. 거기에다 납품하는 곳들. 근데 또 이게 또 다 파생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10만 명? 10만 명에서 한 20만 명 정도? 한테 영향이 생긴다라고 기사에 뜨더라고요. 근데 기사가 10만 명이면 실제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죠. 왜냐면 일반적으로 기사라는 건 좀 과대 포장할 때도 있지만 과소로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10만 명 이상의 영향이 간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회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손이 못 받는 돈이라 그랬죠. 충당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자체에서는 야 너네 1년에 얼마 정도 못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해라? 준비해라. 그래서 충당이라고 나오면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니면 원룸이나 뭐 오피스텔 그런 쪽에 사시는 분들 보시면은 그 고지서날 나오잖아요. 관리비 고지서. 그럼 거기에 요게 있을 수 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 저희 시험엔 안 나와요. 이거는 아파트나 그런 쪽에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장기가 긴 거잖아요. 수선이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형광등이나 이런 거야 수시로 고장 날 수 있겠지만 엘리베이터 이런 건 고장 잘 안 나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장 나게 되면은 들어가는 돈이 어떻죠? 크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관련돼서 준비하는 걸 뭐라 그래요? 충당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에는 대손 충당금이랑 요거 두 가지 나와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뭐 주려고 모아놓는 거예요? 퇴직금 주려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희 시험엔 나오고요. 그리고 회계에서는 보충법이라는 걸 써요. 그래서 보충법의 뜻은 뭐냐면 모자른 것만큼 뭐 해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파트도 똑같아요. 아파트도 만약에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럼 1,000만 원만큼 계속 채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다 정해놓고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법이라 그래요? 보충법. 모자른 것만큼만 뭐 해주면 된다?
채워주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그래서 요거는 추후에 좀 외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손 삼각비가 있고요. 기타의 대손 삼각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세요. 그래서 대손 삼각비는 요거에 쓰는 거예요. 매출 채권에.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움에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 왜냐면 매출 채권이 그 외상 매출금이라는 게 판매와 관련이 있을 때 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아닌 거는 대여금이나 미수금. 왜냐면 우리가 돈 빌려줬다가 못 받을 수도 있죠. 맞죠? 그리고 꼭 우리 회사가 물건만 파는 거 아니잖아요. 물건 아닌 걸 팔았는데 갑자기 돈 안 주겠대.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얘네는 영업과 관련 없다 그래서 영업 외비용.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충당 나오면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만 뭐 해주자? 채워주자. 근데 그 채우는 방법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갈게요.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은 교재는 78페이지. 그리고 앞에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실 게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판매 목적.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그래서 우리가 사고 팔 때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몇 개 사고 팔았냐? 중요하죠. 그래서 수량. 그 다음에 얼마짜리 사고 팔았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냐면 어차피 물건 살 때 중요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몇 개, 얼마. 그러면 전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많이 팔아야 돼. 어떤 거를요? 싼 거를 비싸게.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오는 거고, 비싼 거를 싸게 팔면은 손해가 커질 수도 있죠. 근데 제일 문제는 그나마 팔리면 다행이에요. 안 팔리고 갖고 있어. 일명 재고가 쌓여. 예, 이러면 이제 문 닫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에다가 이렇게 목매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유통이나 이런 건 확실히 대기업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약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막 쇼핑몰 이런 데에서 팔았잖아요. 홈쇼핑 이런 데에다가. 근데 요즘에는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하잖아요. 홈쇼핑. 네. 뭐 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저 아시는 분이 잠깐 한다 그래갖고 회원가입해서 봤었는데, 저는 원래 홈쇼핑에서도 물건을 거의 안 사기 때문에 전 약간 좀 거부 반응이 있어서 홈쇼핑에서 물건 팔아 그러면 왠지 안 좋은 물건일 것 같아. 안 좋은 것도 솔직히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살 때 보면은 똑같은 것만 사요. 그러니까 예전에 쿠팡이나 티몬에서 막 음식점 이런 것도 팔았었잖아요. 그러면 주로 뭐 많이 샀었냐면 부페를 많이 샀었어요. 뷔페를. 왜냐면 뷔페는 똑같잖아요. 돈 주고 먹는 사람이나 쿠폰 이용하는 사람이랑. 뭐 쿠폰 이용한다 그래서 이거 드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그거 외적으로도 되게 많이 초반에 사 먹어봤었는데 나오는 양이라던가 그런 게 약간씩 차이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왜냐면 2만 원짜리 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당연히 만 원처럼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팔 때에는 요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수량 결정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장부에다가
계속 적는다 그래서 계속 기록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다 적는 거예요? 장부에다가. 그 다음에 실지재고 조사법. 이거는 창고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 가장 아름다운 건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혼합법이 가장 좋아요. 왜냐면 이 혼합법이 뭐냐면 계속기록법이랑 실지재고조사법이랑 같이 쓰는 방법이에요. 섞어서 쓴다 그래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혼합법.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장부해 봤더니 100개 있어. 창고 가서 세봤더니 100개 있어. 그럼 가장 아름다운 거죠. 왜요? 100개 100개 똑같아. 그러면은 일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실제 회사 가보시면은 창고하고 장부하고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분명히 장부에 뭔가가 있는데 창고 가면 없어. 네. 근데 없어도 있는 척. 네.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없는데 있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회사 다닐 때 과거에 안 맞는 거예요. 뭔가 재료가 계속. 근데 이제 친구놈이 그 당시에 이제 저도 몰랐는데 초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애가 영업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모자른지 찾았었잖아요. 몇 개가 비었었는데 왜 비냐면 우리 회사 직원들도 회사 물건을 못 믿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고장났다라고 연락 오면 AS 나가잖아요. 근데 AS 나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부품을 3개 이상 챙긴대요. 왜냐면 하나만 들고 갔다 이것도 불량일 수 있으니까. 왜냐면 다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100% 중국에서 만든 거 수입해갖고 파는 회사였으니까. 그러니까 3개 이상 들고 간대요. 근데 고쳤어. 그럼 만약에 3개 들고 가갖고 하나로 해서 고쳤어. 그럼 몇 개 남죠? 2개 남죠. 들고 와야 되는데 기부하고 와요. 다음에 고장나시면 이걸로 고치시라고. 왜냐면 또 오기 귀찮으니까. 그래 놓고선 와갖고 수량에다 몇 개 적는 거예요? 1개. 그러니까 빌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회사에서는 들고 가요. 본인들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져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생각외로. 그래서 요즘에 다 바코드화 시키고 자동화 시키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런 로스율을 뭐 하려고요? 줄이려고. 그리고 참고로 전 세계에서 저도 이거 기사 보고 놀랐는데 대한민국이 자동화율 1위입니다. 일본이 48%인가 5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60%인가 65% 정도 돼요. 자동화 비율이. 네. 전 세계에서 저는 일본이나 미국일 줄 알았는데 일본이나 미국이 1등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1등이래요. 자동화율로 치면. 근데 이게 나중 되면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1년 전인가 뉴스에서 전 그것도 봤었어요.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옷가게입니다. 근데 점원이 없어요. 무인 점포로 옷가게도. 네. 그럼 이제 잘하면은 뭐 지금 이제 무인 점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추세 자체가. 네. 무인 점포가 생기면 생길수록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알바할 때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어르신들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다툼이 나는 거예요. 알바자리 하나 놓고 네가 할 거냐 내가 할 거냐. 네. 이런 상황이 이미 생기고 있었어요. 기존부터. 그래서 다들 아시잖아요. 한때 저기 어디냐 주유소에 가면 대부분 학생들이 주유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무인화 되어 있는 데들도 있고 아직도 유인화인 데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인화인 데 가보시면요 젊은 사람 없어요. 다 어르신들이 하세요. 맞죠? 그러면 바뀐 거잖아요. 기존에는 젊으신 분들이 하셨던 일을 젊은 사람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어르신들이 들어온 케이스고, 그 다음에 거꾸로 어르신들이 하던 자리를 젊은 사람이 또 들어가고 있는 자리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파트 이런 청소 같은 거. 과거엔 다 어르신들만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젊으신 분들도 종종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서울에 비싼 아파트 경비는요 어르신들이 안 해요. 비싼 아파트 경비는 실제 젊으신 분들이 하세요. 네. 진짜로. 뭐 보디가드 학과 막 이런 나온, 아니면 경호학과 나왔거나 아니면 운동했었던 그 20, 30대 그분들이 경비 쓰는 아파트도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좀 뭐라 해야 되나 다툼 아닌 다툼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의 특성이 있잖아요. 뭔가 바뀔 때 급속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무인화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맞죠?
무인 편의점 이런 것도 솔직히 생긴다 말만 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매장도 갑자기 몇 군데 보이더니 최근에 엄청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서 밥 안 먹으니까 밀키트도 그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우리 동네는 안 들어오지. 예. 밀키트 잘 사 먹는데 우리. 맨날 쿠팡이나 그런데 시켜 먹긴 하는데 편하긴 하잖아요. 근데 누가 머리 썼는지 머리는 잘 썼는데, 저 아시는 분이 그런 거 관련된 거 하시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밀키트 매장 돈 못 벌 거라고. 근데 그 이유는 하나래요. 매장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커피 전문점도 똑같잖아요, 솔직히. 스타벅스는 빼고, 스타벅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으니까 스타벅스 빼고 나머지들끼리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긴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개별의 뜻이 뭐죠? 개별. 몇 개씩? 하나씩. 그래서 우리 보면은 과자 같은 것도 보면은 개별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몇 개씩 포장되어 있죠? 하나씩. 그래서 개별이라고 나오면 가장 정확해요. 왜냐하면 몇 개씩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씩 계산하는 게 당연히 정확합니다. 근데 항상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정확하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다음에 하기가 어때요? 불편해. 네.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집에서 우리 청소하잖아요. 근데 대청소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청소 잘 안 해요. 대청소하면 깨끗하다라는 건 알잖아요. 가장 깨끗해. 근데 왜 자주 안 하죠? 시간 오래 걸려. 힘들어. 그리고 어차피 내일 되면 또 원상복귀 될 거니까. 맞죠? 그래서 잘 안 하잖아요. 뭐 이사 가거나, 아니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 요즘에 이제 돈 줘서 하잖아요.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개별법의 특징은 하나씩 하니까 정확은 한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요. 왜냐면 시간이고 돈이잖아요.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선입선출법을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히 편의점에서 알바해 보신 분들은 선입선출법이 뭔지 거의 다 알아요. 왜냐면 편의점에서 그 유제품 같은 것들 놓을 때 날짜 오래된 거 앞에 놓잖아요. 그리고 최근 건 어디에다 놔요? 뒤에다. 이게 무슨 법이에요? 선입선출법.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앞에 거 먼저 빼잖아요. 급하신 분들은. 나 빨리 사갖고 가야 돼.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앞에 거 먼저 빼지 뒤에 거 쳐다볼 시간 없죠. 그래서 대부분 진열할 때 선입선출법을 씁니다. 그래서 참고로 선입선출법은 회사한테 유리해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선 오래된 거 먼저 파는 게 좋잖아요. 근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후입선출법이 좋아요. 왜냐면 후입선출법의 뜻은 최근의 걸 먼저 파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건 알잖아요. 유통기한 오래 남은 게 좋아요? 작게 남은 게 좋아요? 오래 남은 게 좋죠. 그러면 오래 남은 걸 먼저 살 수 있는 게 후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 댓글 같은 거 보잖아요, 우리. 그리고 거기에 꼭 이렇게 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 물건 샀어요. 검수해 주시고요. 최근의 걸로 주세요.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판매하시는 분은 코웃음 치고 있습니다. 뭘 최근의 걸 줘? 가장 오래된 거 줘야지. 맞잖아요. 거기에다 이렇게 쓰죠. 예, 검수 잘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릴게요. 뭘 좋은 거야? 제일 오래된 거 보내줄 거면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현재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물가가 뭐 하고 있어요? 오르고 있죠. 그러면 옛날 거는 원가가 대부분 싸요. 근데 똑같은 물건이라도 최근에 산 건 원가가 어떻죠? 비싸죠. 네. 그래도 요즘 들어서 간혹 가다 과거에 갔었던 식당 가면 무서운 게 다 메뉴판 가격이 1, 2천 원 정도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이제 재료값들이 계속 뭐 하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평균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평균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을 쓰면 요거를 이동평균법이라고 하고요. 실지재고조사법을 쓰면 이거를 총평균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적어드린 건 84페이지의 내용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더 적기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는 현재 뭐라고요? 물가가 뭐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 선출법이 크고요. 나머지는 선입 선출법이 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후입 선출법은 소비자한테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소비자는 원가가 비싼 걸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맞죠? 왜냐면 원가라는 게 원래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원가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매출액이 1,000원짜리예요. 근데 만약에 원가가 700원이에요. 그러면 이익이 얼마 되는 거예요? 300원. 근데 만약에 매출액이 1,000원인데 원가가 900원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익은 얼마만 가져가는 거예요? 100원만.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가를 높이려고 노력해요? 떨어뜨리려고 노력해요?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바꾸는 건 티가 나요. 그래서 항상 저도 느끼는 건데 고깃집 있잖아요. 신장 개업한 고깃집 가서 삼겹살집이나 소고기집 있잖아요. 가서 먹어보면 초반엔 맛있어요. 근데 한 달이나 두세 달 지난 후에 똑같은 집 가서 먹어보잖아요. 그전 맛이 안 나. 근데 그게 대부분 왜 그러냐면 이건 100%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초반에는 좋은 고기 써요. 왜냐면 초반에는 우리 가게가 이렇게 신선한 거 좋은 고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서 파는데 팔면 팔수록 남는 게 어때요? 적어. 그러니까 고기의 질을 조금 어떻게 하죠? 떨어뜨리죠. 근데 요즘 사람들 무서운 게 저도 포함이지만 입맛이 까탈합니다. 맞죠? 그래서 딱 먹었을 때에 변했는데 이거 예측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대단한 게 줄 서면은요. 줄 서다 보면 배고프잖아요. 배고플 때 먹으면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백종원 씨 주특기가 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시각적인 효과가 커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줄 서서 밥 먹는데 잘 안 가요. 왜냐면 줄 서는 거 자체를 싫어해서. 줄 섰다 몇 번 싸운 적 있어갖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줄 서면은요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집 갈까 저 집 갈까 하는데 저 집에는 손님들이 많아서 줄 서 있어. 똑같은 집인데 이 집은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면 줄 서더라도 줄 서는 집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전 줄 안 서는 집에 가요. 왜냐면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면 그게 그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근데 참고로 저도 입이 되게 까탈스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과거에 이제 일하면서 성향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도 입은 좀 까탈스럽긴 한데 지금은 그냥 누가 차려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상황. 왜냐면 저 혼자 이제 자취도 해보고 혼자서 이제 밥도 한 몇 년 먹어보고 그래봤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게 혼자 먹는 밥이에요. 진짜로.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혼자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때 서울에서 일할 때 진짜 밥 먹기 싫어갖고 일은 해야 되니까 살긴 살아야 되니까 김밥 2줄 시켜갖고 김밥 2줄 억지로 밀어넣고 가갖고 또 수업하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어요. 혼자서 밥 먹을 때. 근데 그때 한번 놀라운 일을 본 적이 있었죠. 혼자 이제 분식집에서 밥 먹는데 자녀가 6분? 엄마 아빠 이렇게 들어오고 애들이 우르르 들어오는데 애들이 한 6명인가 7명? 그러니까 온 가족이 한 8명 정도 되시는 집이었어요. 일명 대가족이죠. 자녀가 좀 많으신 거니까. 그리고 왜 고깃집을 안 갔을까 했는데 애들 먹는 거 보니까 왜 안 갔는지 알겠더라고요. 쟤네들 데리고 고깃집 가면 한 번 먹을 때 한 4, 50만 원은 나오지 않을까? 애들 엄청 잘 먹더라고요. 조그만 애들부터. 그러니까 제일 큰 애하고 제일 작은 애하고 한 10살 이상 차이 나더라고요. 참고로 수강생분 중에서 제일 많으셨던 분은 8분 계셨어요. 자녀가. 그리고 2년 전인가 6명이신 분 계셨는데 그분은 20살에 결혼하셔서 몇 살까지 출산하셨다 그랬더라. 36인가 38까지 2, 3년에 한 명씩 이렇게 출산하셨다고. 그리고 요즘 막내는 누가 봐요 그랬더니 첫째가 본다 그러더라고요. 첫째하고 막내하고 14살인가 차이 난대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원래 표창장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후입선출법은 누구한테 유리하다고요? 소비자. 그 다음에 이 나머지는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이익이에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는 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누구한테 유리하다? 회사에. 그리고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우유 같은 거 살 때 있잖아요. 유제품. 그럼 유제품 살 때 거의 모든 분들이 이런 행동을 해요. 앞에 거 먼저 날짜 봐요. 그리고 뒤에 거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며칠 남았나. 맞죠? 그래서 앞에 거부터 빼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어디 거 먼저 빼죠? 뒤에 거 먼저 빼죠. 왜냐면 대부분 뒤에가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게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앞에서부터 빼는 게 선입선출법. 요건 누구한테 유리하다? 회사에. 뒤에서부터 빼는 건 후입선출법. 누구한테 유리하다고요? 소비자. 왜냐면 제가 장을 자주 보거든요. 가끔씩 와이프는 위에서 꼬맹이랑 병원 들리고 있고 마트 가면 병원 다 있잖아요. 오빠 이거 사와 그러면 혼자 내려가고 이제 장 보고 있고. 근데 전 재밌어요 장 보는 게. 왜냐면 장 보다가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들고 오면 되니까. 요즘엔 좀 안 하는데 간혹 가다 한 번씩 해요. 한두 달에 한 번씩 제가 요리할 때가 있긴 있거든요. 잘은 못하고 그냥 웬만한 남자만큼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잡채 같은 것도 할 줄 알고. 군대에서 했었어요. 저희는 돌아가면서 하는 부대여갖고 한 3개월 맨날 집에 전화했죠. 엄마 된장찌개에 뭐 넣어요? 처음 하는 거니까. 고참들한테도 많이 두드려 맞고. 참고로 제가 맞는 거 거의 막바지였어요. 제가 18개월 맞았거든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맞았어요. 그리고 안 맞으면 저도 이거 몰랐는데 군대에서 알았어요. 안 맞으면요 좀이 쑤셔요. 맞는 것도 이게 계속 맞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반응이 와요. 누가 안 때려주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반응이 와요. 왜 안 때리지? 그러면 우리끼리 막내들끼리 모여갖고 이런 대화를 해요. 조만간 큰 거 터질 거다잉. 그럼 진짜 조만간 큰 거 하나 터져갖고 전체 집합 걸려갖고 두드려 맞고. 저 제대할 때쯤에는 때리면 애들이 나가서 신고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냥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내 팔짱가 보다 그러고 그냥 때리면 맞았는데 저 제대할 때쯤에는 계속 다른 부대 애들이 우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새끼 뭐냐 그러면 나가서 휴가 나가서 찔렀답니다. 그래 그러면 잘 있다가 보내라 맨날 그랬었거든요. 저 고참 때에는 아무도 터치 안 했어요. 그냥 귀찮아갖고 나 맞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이제 참 희한한 게 왜 군대만 갔다 오면 이거는 지역 그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당했어요. 왜 전라도 사람들이 싫어질까요? 군대만 갔다 오면 많아요. 제 주변에도 군대 가기 전에는 지역적 색깔이 없었는데 군대 갔다 오면은 전라도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그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고참 중에 한 놈 거지 같은 놈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놈은 제대하는 날도 싸웠어요. 제 위에 고참하고 싸웠어요. 왜냐면 제일 위에 놈한테 전투복 안 다려놨다고 마지막 날도 싸우고 간 놈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라도 분이셨거든요. 근데 참고로 전 전라도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서울 사람을 찾고 있는데 키가 170이 안 되세요. 그래서 가끔씩 그 생각하죠. 키가 작아서 내 눈에 안 보이나?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강원일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보이면은 욕이라도 한번 좀 해주려고. 때릴 순 없고 경찰서 가야 되니까. 그때 때렸을 때 행복했냐? 라고 한번 얘기해주고 싶어요. 군대였으니까 가만히 있었지. 키는 조그매갖고 진짜. 그랬었는데 참 그래요. 군대라는 동네가. 그 다음에 정상적일 때는 요거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볼 거예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하면 안 되고 비정상적일 땐 영업 외비용.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적합법. 간단하게 감모하고 평가 설명드리고 쉬었다가 볼 겁니다. 내용.
그래서 보시면은요, 이 간모의 뜻이 뭐냐면 수량 부족이에요. 그래서 간모 손실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수량 부족하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당연히 손해잖아요. 그래서 수량 부족하면은 요걸 무슨 손실이라고 하세요? 간모 손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적하고 비정상적인데 제가 여기에다가 회계 X라고 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붕괴할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정상적일 때.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의 비용인데 요거 갖고 쓰는 거예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가지고 붕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전산세무 2급 때 배웁니다. 회계에는 안 나와요. 아직까지 나온 적 없고 나오면은 이론으로만 나와요. 근데 붕괴 문제는 세무 때 나오니까 그때 볼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과 비정상적의 차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에서 이 정도는 없어지더라 라고 보면 정상적. 근데 회사에서 예측 못한 만큼 수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 갑자기 여름에 태풍이 온다던가 아니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진이 나서 우리 회사 물건이 뭐 고장이 난다던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정상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평가는 돈 맞추는 거예요. 금액 맞추는 거. 근데 왜 손실이냐면 저가의 뜻이 뭐죠? 싸다, 비싸다? 싸다. 그러면 싸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에서 손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1,000원 주고 샀는데 얘는 결산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산 그러면 몇 월 며칠이라고요? 12월 30일. 그래서 내가 오늘 1,000원 주고 샀는데 12월 31일 날 봤더니 똑같은 물건이 800원이래.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냐면 아무리 인플레이션이라고 해도 다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일정 부분 떨어지는 것들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1,000원 주고 샀는데 800원이 됐네.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얼마 손해죠? 200원 손해죠. 예, 그런 것들을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라 그래요?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 밑에 거보다는 이 위에 게 조금 더 잘 나와요. 그리고 쉬었다가 3시에 볼 건데 제가 좀 이따가 요 선입선출법이 뭔지 요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왜냐면 말로 듣는 거랑 또 계산하는 거랑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3시에 교재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